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색다른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집에서 직접 피 한 방울만 뽑으면 수백 가지의 건강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혁명적인 검사 키트가 있다면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관심 없을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혁명적인 제품이겠죠.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창립자는 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니까요.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녀는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면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모으며 유명 인사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을 정도니까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후에 그녀는 더 큰 화제를 몰고 옵니다. 그녀가 개발했다던 그 혁명적인 제품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그녀의 사기 행각을 알린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존 캐리루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서 결국 세상에 알린 셈인데요.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거대 자본을 가진 투자자, 심지어 정치권 인사며 미국의 군까지 연루가 됐고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속인 그녀와 그녀의 회사 테라노스의 이야기를 존 캐리루가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책 배드블러드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기술로 10조짜리 회사를 만들었고 결국엔 들통나 그 모든 걸 잃은 한 여자의 역대급 사기 사건. 짧은 줄거리만으로도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유명 인사들과 유명 회사들 모두 실제 하는 것입니다. 허구의 인물이나 설정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소설이나 영화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 이게 뭐야? 이런 걸 누가 믿어? 어떻게 온 세상이 다 속을 수가 있어? 라고 타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두 실화이며 사실입니다. 책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초반부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너무 정신없어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책은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웬만한 범죄 스릴러보다 더 쫄깃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자, 오늘의 책 배드 블러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2006년 11월 17일 팀 캠프가 부서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전 IBM 경영진 출신인 팀 캠프는 현재 최첨단 혈액 진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인 테라노스의 생물정보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다. 테라노스는 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첫 번째 대규모 라이브 기술 시연을 막 완료한 참이었다. 22살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위스로 날아가 유럽의 거대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경영진 앞에서 기술 시연을 보였다. 캠프는 부서원 15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엘리자베스 홈즈 대표님께 오늘 아침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술 시연이 아주 완벽하게 진행됐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셨고요. 그리고 노바티스가 우리 기술에 크게 감명받아 바로 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후원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는 테라노스의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꿈꾼 야심찬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3년차 스타트업이 마침내 거대 다국적 기업에서 사용할 제품을 실제로 개발해낸 것이다. 기술 시연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고위 임원의 사무실에 있는 2층까지 전해졌다. 그 임원 중 한 사람은 테라노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헨리 모즐리였다. 모즐리는 8개월 전인 2006년 3월 테라노스에 입사했다. 날카로운 녹색 눈동자와 느긋한 성격, 흐트러진 옷차림이 특징인 모즐리는 실리콘밸리 기술 분야의 베테랑이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 자라 유타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197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 모즐리가 처음 근무한 곳은 실리콘밸리의 개척자 중 하나인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이었다. 그 후 기술기업 4곳의 재무부서를 운영하며 그중 2기업의 주식을 상장시킨 경험이 있었다. 즉, 테라노스는 모즐리가 맡은 첫 회사가 아니었다. 모즐리가 테라노스에 끌린 것은 엘리자베스 홈즈 주변에 모인 재능과 경험을 아울러 갖춘 여러 인재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아직 젊지만 유명 인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테라노스 이사회의 의장은 도널드 L. 루커스로 굴지의 IT 기업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레리 앨리슨을 육성하고 1980년대 중반에 오라클의 주식 상장을 도운 벤처 자본가였다. 도널드와 앨리슨은 테라노스에 개인 자산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사회 중 명성이 드높은 또 한 명의 구성원은 스탠퍼드 공과대학 부학장인 체닝 로버트슨이었다. 로버트슨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유명 교수였다.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그의 전문가 증언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 담배 업계가 미네소타주와 65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안을 체결하기도 했다. 로버트슨과 몇 번 대화해본 결과 모즐리는 로버트슨이 엘리자베스를 매우 아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테라노스에는 강력한 경영관리팀이 있었다. 팀 캠프는 IBM에서 지난 30년간 근무했다. 테라노스의 최고 사업 책임자인 다이앤 파크스는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에서 25년간 경험을 쌓았다. 제품 담당 수석 부사장인 존 하워드 또한 파나소닉의 반도체 제조 자회사를 감독한 경력이 있었다.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이 정도 역량의 경영진을 보유한 건 결코 흔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모즐리가 테라노스에 매혹된 것은 단지 이사회나 경영진 때문만은 아니었다. 테라노스가 겨냥하는 시장은 거대했다. 제약회사들은 매년 신약을 검사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임상실험에 투자하고 있었다. 만약 테라노스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제공하고 제약회사들의 지출 중 일부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 수도 있겠다고 모즐리는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재무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모즐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모즐리가 제출한 첫 계획안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썩 들지 않자 모즐리는 계획안의 목표를 상향 수정해야 했다. 그는 수정된 계획안에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회사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불가능한 계획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벤처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 계획안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을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저 사업 전략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벤처 투자자들은 심지어 이를 하키스틱 계획안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했다.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수익이 정체되어 있지만 그 후 마치 마법처럼 수입이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모즐리는 테라노스 기술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잠재적 투자자들이 방문할 때면 모즐리는 그들을 테라노스의 공동 설립자인 셔낙 로이에게 데려갔다.
셔낙 로이는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엘리자베스와 함께 스탠퍼드 대학교 로버트슨 교수의 연구실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셔낙은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피 몇 방울을 채취한 뒤 혈액을 신용카드 크기의 흰색 플라스틱 카트리지로 옮겼다. 그러고는 카트리지를 토스터기 크기의 직사각형 상자에 삽입했다. 이 상자는 판독기라고 불렸다. 판독기는 카트리지에서 데이터 신호를 추출해 서버에 무선으로 전송하고 서버가 그 데이터를 분석한 뒤 다시 결과를 판독기로 되돌려 보냈다. 이것이 테라노스 기술의 작동 원리였다. 셔낙은 투자자들에게 기술 시연을 보일 때마다 컴퓨터 스크린을 가리키며 판독기 내부에서 혈액이 카트리지를 통해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즐리는 실제로 물리학이나 화학작용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었다. 모즐리는 금융인이었고 시스템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만 한다면 만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은 언제나 결과를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다. 엘리자베스는 며칠 후 스위스에서 돌아왔다. 엘리자베스가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사내를 거니는 것으로 보아 출장에 성과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모즐리는 생각했다. 물론 그 모습이 평소와 많이 다르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의 태도는 늘 쾌활했고 기업가 특유의 무한한 낙천주의 성향도 갖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테라노스의 조직 강령을 설명하며 비범하다는 표현을 자주 썼고 그 단어를 유독 강조하길 좋아했다. 약간 과장이 섞여 있었지만 모즐리는 엘리자베스에게서 성실함을 보았고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기업가가 성공하려면 이 정도의 전도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냉소적인 성격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와 함께 출장을 떠났던 동료들이 엘리자베스만큼 들떠있지 않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심지어 몇 명은 풀이 죽어 보이기까지 했다. 누구네 강아지가 차에 치이기라도 한 걸까? 모즐리는 반쯤 농담 삼아 궁금해했다. 모즐리는 회사 직원 60명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칸막이 책상에서 일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셔낙을 찾았다. 셔낙이라면 분명 자신이 모르는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서였다. 처음에 셔낙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다. 하지만 모즐리는 셔낙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여 계속 추궁했다. 그러자 셔낙은 점차 마음을 열고 엘리자베스가 테라노스 1.0이라고 부르는 혈액검사 시스템이 늘 성공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실제로 작동 여부는 불확실한 도박이었다. 정상적으로 작동해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이었다. 모즐리에게는 처음 듣는 소식이었다. 모즐리는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투자자들이 방문했을 때는 항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셔낙은 기계가 항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준 이미지 중 카트리지를 통해 혈액이 흘러 작은 용기에 정착하는 모습은 실제 화면이 맞았다. 하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의 화면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고 했다. 투자자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화면은 성공했을 때 저장했던 화면을 재생해 보여준 것이었다. 모즐리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다.
여태 카트리지 내부의 혈액에서 결과가 실시간으로 추출되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가 데려온 투자자들도 분명 그렇게 믿었다. 션약이 방금 설명한 내용은 모질리에게 마치 사기 행각처럼 들렸다. 투자자를 공략할 때 낙관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모질리는 이번 일이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바티스에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에게 곧바로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 비슷한 속임수를 썼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즐리의 의심이 옳았다. 엘리자베스가 스위스에 가져갔던 판독기 2개 중 하나가 도착했을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와 함께 간 직원들은 늦은 밤까지 기기를 손봐야 했다. 다음날 아침 기기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캘리포니아 본사팀 캠프의 부서원들은 위조된 결과를 엘리자베스에게 보냈다. 모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엘리자베스와 회의를 했는데 그 주 회의가 바로 당일 오후에 잡혀 있었다. 모즐리는 엘리자베스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한번 그녀의 카리스마에 감탄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사람의 분위기를 풍겼다. 또 커다랗고 푸른 눈을 깜빡이지 않고 상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덕에 그녀와 대화할 때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는 했다. 거의 최면과 같았다. 엘리자베스의 독특하고 깊은 바리톤의 목소리도 그런 최면 효과를 더했다. 모즐리는 자신이 우려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기다렸다. 테라노스는 최근 3번째 투자금을 마련했는데 아무리 꼼꼼히 따져도 대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처음 2번의 자금 조달에서 모은 1,500만 달러에 이어 이번에 3,2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받았던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테라노스의 가치가 1억 6,500만 달러로 새로이 평가받은 것이었다. 3년차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무척 드물었다. 테라노스의 가치가 이렇게 측정된 데에는 제약회사들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투자자들에게 발표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테라노스는 투자자들에게 건넨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에 현재 제약회사 5곳과 총 6건의 계약을 맺었으며 향후 18개월 동안 1억 2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협상 중인 또 다른 거래처 15곳을 나열한 뒤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수익은 1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약회사들은 테라노스의 혈액검사 장치를 사용하여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신체 반응을 관찰할 계획이었다. 카트리지와 판독기는 임상실험 중 환자의 집에 배치하기로 했다. 환자는 매일 여러 번 자신의 손가락 끝을 찔러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고 판독기가 그 혈액 검사 결과를 임상실험 업체에 보내게 된다. 검사 결과 만약 환자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나타낸다면 제약회사는 임상실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복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테라노스는 자사기술로 제약회사의 연구 비용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에서 밝혔다. 그날 아침 알게 된 사실들로 인해 모즐리는 이 모든 주장에 불안을 느꼈다. 사실 테라노스에서 근무한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모즐리는 제약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단 한 번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그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법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테라노스의 야심찬 재무 계획표에 동의한 것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우려를 함께 공유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특히 테라노스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엄청난 자부심의 근원이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늘어가는 투자자 명단에 맞춰 새로운 이사진이 이사회에 합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모즐리는 스위스 출장에 대한 이야기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내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꺼냈다. 모즐리가 그 말을 꺼내자 엘리자베스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헨리 모즐리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는 션하게 투자자들 앞에서 보인 시연 동영상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고는 라이브로 진행되는 실제 자료가 아니라면 그들을 속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투자자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쾌활한 태도는 사라지고 적개심까지 내비쳤다. 마치 눌러서는 안 될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최고 재무 책임자를 싸늘한 눈초리로 응시했다. 헨리, 당신은 팀플레이어가 아니군요. 엘리자베스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떠나줘야겠어요. 모즐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엘리자베스는 단지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지금 당장 회사를 떠나라는 이야기였다. 모즐리는 그렇게 해고되었다. 제1장 목적 있는 삶. 엘리자베스 앤 홈즈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야망을 어린 시절부터 자각하고 있었다. 이미 7살에 타임머신을 디자인했고 상세한 공학기술 도면으로 수첩을 가득 채웠다. 9살에서 10살쯤 됐을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척 한 명이 엘리자베스에게 크면 뭐가 되고 싶니? 라며 어린아이라면 한 번은 들을 법한 질문을 했다. 이때 엘리자베스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대통령이 되고 싶지는 않니? 이라고 친척이 물었더니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아니요, 나한테 10억 달러가 있을 테니 대통령이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겠죠. 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운 대답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친척의 말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이때 매우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한다. 부모는 엘리자베스가 품은 야망을 더욱 북돋는 역할을 했다. 아버지 크리스천 홈즈와 어머니 노엘 홈즈는 자랑할 만한 가족 역사를 배경으로 딸에게 높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플라이시먼 이스트 컴퍼니라는 크게 번창한 기업을 설립한 헝가리 출신 이민자 찰스 루이스 플라이시먼의 자손이었다. 찰스 루이스의 놀라운 성공으로 플라이시먼가는 20세기 초 무렵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성장했다. 찰스 루이스의 딸 베티 플라이시먼은 아버지의 주치의였던 덴마크 출신의 크리스천 홈즈와 결혼했다. 크리스천 홈즈는 엘리자베스의 고조부다. 크리스천은 부유한 처가에 정치적, 사업적 인맥에 힘입어 신시내티 종합병원과 신시내티 의과대학을 설립했다.
그래서 훗날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 근처 샌드힐가에 모인 벤처 투자자들에게 엘리자베스는 기업가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의학계의 유전자도 물려받았다고 자신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노엘 홈즈에게도 자랑스러운 가족 배경이 있었다. 노엘의 아버지는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으로 1970년대 초반 국방부 고위 관료로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사람이었다. 다우스트 집안의 조상은 나폴레옹 휘하에 유력했던 장군 중 한 명인 다부 사령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친가 쪽의 업적이 더욱 눈부셨고 엘리자베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아버지 크리스천 홈즈는 전 세대의 대성공뿐만 아니라 후대의 실패에 대해서도 딸에게 가르쳤다. 엘리자베스의 할아버지와 증조부는 모두 풍족하긴 해도 흠이 많은 삶을 살았고 여러 번 결혼했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크리스천은 그들이 가문의 재산을 모조리 탕진했다며 비난했다. 엘리자베스는 수년 후 더 뉴요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어려서부터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목적 없는 삶이 사람의 성격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왔죠. 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을 워싱턴 DC에서 보냈고 아버지 크리스천은 국방부에서부터 국제개발기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부 기관에서 근무했다. 어머니 노엘은 의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엘리자베스와 남동생 크리스천을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여름이 되면 노엘과 아이들은 엘리자베스 이모와 론 디에츠 이모부 소유의 플로리다 보카로톤 콘도에 방문했다.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이곳은 전망이 무척 아름다웠다. 사촌 데이비드는 엘리자베스보다 3살 정도 어렸고 남동생 크리스천보다는 1살 어렸다. 엘리자베스와 크리스천과 데이비드는 콘도 바닥에 깔아놓은 폼 매트리스 위에서 함께 잠을 자고 아침이면 해변으로 뛰어나가 수영을 했다. 오후에는 모노폴리 보드게임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모노폴리 게임에서 자신이 승리할 때면 엘리자베스는 데이비드와 크리스천이 파산할 때까지 집과 호텔을 모아 거의 끝장을 보았다. 아주 가끔씩 엘리자베스가 질 때면 그녀는 격분해서 콘도 현관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이처럼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강렬한 경쟁심을 내비쳤다. 고등학교에서 엘리자베스는 인기 있는 무리에 속하지 못했다. 그즈음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테네코라는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온 가족이 휴스턴으로 이사했다. 엘리자베스와 크리스천은 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인 세인트 존스에 입학하게 됐다. 커다란 푸른 눈에 늘씬한 몸매를 가진 10대 소녀 엘리자베스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머리카락을 염색했고 식이장애를 앓기도 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엘리자베스는 학업에 열중하기 시작했고 종종 늦은 밤까지 깨어 공부하며 전 과목 A를 받게 되었다. 잠을 적게 자며 열심히 일하는 생활 방식이 평생에 걸친 엘리자베스의 패턴이 되었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되자 엘리자베스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넓힐 수 있었고 존경받는 휴스턴 정형외과 의사의 자녀와 교제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밀레니엄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뉴욕 타임스퀘어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대학 진학 시기가 가까워지자 엘리자베스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기업가가 되기를 꿈꾸고 과학과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우동생에게 스탠퍼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철도 재벌 린런드 스탠퍼드가 19세기 말에 설립한 작은 농업대학은 실리콘밸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한창 인터넷 붐이 불고 있었고 야후와 같은 거대한 스타 기업들 몇 곳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에서 창립되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졸업반일 때 스탠퍼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두 학생이 구글이라는 작은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엘리자베스는 이미 스탠퍼드 대학교를 잘 알고 있었다. 홈즈 가족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여러 해 동안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에서 조금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 거주했던 것이다. 그곳에 사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제시 드레이퍼라는 옆집 소녀와 친구가 되었다. 제시의 아버지는 3세대 벤처 자본가이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망한 창업 투자자인 자본가 팀 드레이퍼였다. 엘리자베스와 스탠퍼드 대학 사이엔 또 다른 인연도 있었다. 아버지 크리스천은 일 때문에 중국으로 여러 번 출장을 다녔는데 그 때문에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배우게 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마다 엘리자베스의 휴스턴 집에 중국어 과외 선생님이 방문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엘리자베스는 스탠퍼드 대학의 중국어 여름 계절 학기 수업을 듣게 되었다. 원래는 대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 교수진을 감탄시켜 예외적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다. 처음 5주 동안은 펠로알토의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후 4주 동안은 중국 북경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2002년 봄 엘리자베스는 대통령 장학생 자격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최우수 고등학생만을 뽑는 이 장학 제도에 발탁되면 각자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3,000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아버지 크리스천은 엘리자베스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개념을 심어주었다. 크리스천은 1980년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10만 명이 넘는 쿠바와 IT 난민들이 미국으로 망명했던 마리엘 긴급 해상 수송 사건과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감독했다. 또 그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에서 재난 구조 활동을 하는 사진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었다. 엘리자베스는 진정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단지 부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생명공학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 산업에 자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는 화학공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스탠퍼드 화학공학대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채닝 로버트슨 교수였다. 로버트슨은 카리스마 넘치는 미남에다 유머러스했는데 1970년부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보기 드문 공감 능력을 지닌 교수였다. 공과대학 교수진 중 가장 유쾌한 그는 꽤 멋진 금발에 흰머리가 드문드문 섞여 있었으며 가죽 재킷을 입고 수업을 진행할 때면 실제 나이인 59세보다 10년은 젊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로버트슨의 화학공학 입문 수업과 제어약물 전달 장치에 관한 세미나를 수강했다. 또한 로버트슨의 연구실에서 조수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로버트슨은 이를 수락하여
세탁세제에 넣을 최적의 효소를 연구 중인 박사과정 학생을 돕도록 엘리자베스를 보냈다. 엘리자베스는 오랜 시간 실험실에서 보내는 것 외에 사회생활 또한 활발하게 했다. 캠퍼스 파티에 참석하고 JT 베슨이라는 2학년생과 교제하기도 했다. 베스는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는데 엘리자베스의 세련미와 세속적인 면에 끌렸다. 하지만 때로는 엘리자베스가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훗날 베스는 엘리자베스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잘 공유하지 않았다. 속내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회상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맞은 엘리자베스는 휴스턴으로 돌아와 부모님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방문한 DH 이모 부부와 함께 휴일을 보냈다. 대학교에 입학한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미 자퇴할 생각에 신이 나 있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도중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 날개에 박사학위라고 적어 엘리자베스에게 날려보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그 자리에 있었던 가족 구성원의 증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아니요 아빠, 전 박사학위에 관심 없어요. 전 돈을 벌고 싶다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해 봄 언젠가 엘리자베스는 베슨의 기숙사 문 앞에 돌연 나타나 자신은 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모든 시간을 회사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만날 수 없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과거에 단 한 번도 실연당한 적 없었던 베스는 충격을 받았지만 엘리자베스의 독특한 이별 통보 탓에 실연의 아픔에서 금세 극복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실제로는 싱가포르의 게놈 연구소에서 여름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가을 학기가 될 때까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자퇴하지 않았다. 2003년 초 아시아는 전에 알려진 바 없던 사스라는 질병의 확산으로 황폐해졌고 엘리자베스는 주사기 및 비강 면봉 채취와 같은 오래된 기술로 환자들의 샘플을 채취하며 여름을 보냈다. 이 같은 경험으로 엘리자베스는 틀림없이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휴스턴으로 돌아온 후 엘리자베스는 5일간 컴퓨터 앞에 앉아 밤에 한두 시간씩 쪽잠을 자고 어머니가 쟁반에 담아 가져온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작업에 몰두했다. 엘리자베스는 여름 인턴십과 로버트슨 교수의 수업에서 배웠던 신기술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팔 패치 관련 특허 신청서를 작성했다. 어머니 노엘은 2학년 개학 날짜에 맞춰 엘리자베스를 텍사스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는데 엘리자베스는 차 안에서 밀린 잠을 보충했다. 그러고는 캠퍼스에 돌아가자마자 로버트슨과 박사과정 이수 중인 셔낙 로이에게 특허 내용을 보여주었다. 훗날 법정 증언에서 로버트슨은 그 당시 엘리자베스의 창의력에 감탄했다고 진술했다. 엘리자베스는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과학과 공학 그리고 기술을 결합했다. 그에 더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엘리자베스의 의욕과 결단에도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수천 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엘리자베스 같은 학생은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에게 나가서 꿈을 좇으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셔낙은 좀 더 회의적이었다. 인도 출신 이민 가정에서 자란 셔낙은 실리콘밸리의 눈부신 광경에서 멀리 떨어진 시카고에서 자랐으며
무척이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셔낙에게 엘리자베스의 구상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로버트슨 교수의 열정과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아이디어에 이끌렸다. 엘리자베스가 회사 설립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셔낙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마지막 학기를 마쳤다. 2004년 5월 셔낙은 엘리자베스의 스타트업 최초의 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소수 지분을 부여받았다. 로버트스는 회사 이사회에 고문으로 합류했다. 초창기에 엘리자베스와 셔낙은 더 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몇 달 동안 벌링 게임의 작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새로 이전한 사무실도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았다. 주소지는 맨로파크였지만 실제로는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스트 펠로엘토 가장자리의 흉흉한 산업지대에 위치했다. 어떤 날은 엘리자베스가 머리카락에 유리 파편이 가득 덮인 채로 출근하기도 했다. 누군가 엘리자베스의 차를 총으로 쏴서 운전자 측 창문을 깨트린 것이다. 그때 총알은 엘리자베스를 간발의 차로 비켜갔다고 한다. 엘리자베스는 회사의 이름을 실시간 치료라는 뜻의 리얼타임 큐어스로 신고했는데 불행히도 오타를 내어 회사 초창기 직원급여 명세서에는 회사명이 실시간 저주라는 의미의 리얼타임 커스로 찍혀 나갔다고 한다. 훗날 엘리자베스는 치료와 진단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테라노스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가족 인맥을 활용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 친구이자 과거 이웃이었던 제시 드레이퍼의 아버지 팀 드레이퍼에게 100만 달러를 투자해달라고 설득했다. 드레이퍼라는 이름엔 적잖은 무게가 실려 있었고 엘리자베스의 신뢰도를 높여주었다. 팀의 조부모가 1950년대 후반 실리콘밸리의 첫 번째 벤처 캐피털 회사를 설립했으며 팀의 자회사인 DFJ 역시 웹 기반 전자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에 초기 투자하여 이문을 남긴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가족 인맥은 은퇴한 기업회생 전문가 빅터 팔미에리로 아버지 크리스천의 오랜 친구였다. 두 사람은 1970년대 후반 카터 정부 당시 크리스천이 국무부에서 근무하고 팔미에리가 난민 문제 담당 대사로 재직하던 때에 인연을 맺었다. 엘리자베스는 나노 기술과 마이크로 기술의 원리를 진단 분야에 적용하는 기막힌 비전과 특유의 쾌활한 에너지로 드레이퍼와 팔미에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사용한 26쪽 분량의 자료에서 엘리자베스는 미세 바늘로 피부를 통해 고통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접착형 패치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에서는 이를 테라패치라고 부르며 패치 안에 혈액을 분석하고 약물을 얼마나 처방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 제어 결정을 내리는 마이크로칩 감지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분석 결과를 무선으로 환자의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기술도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는 패치의 모양과 다양한 구성 요소의 컬러 다이어그램이 제시돼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 패치에 설득된 것은 아니었다. 2004년 7월 어느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의료기술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 캐피털 회사 매드벤처 어소시에이츠의 임직원과 만났다. 엘리자베스는 매드벤처의 회의실에서 임원진 5명을 마주하고 앉아 자신의 기술에
인류를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며 신속하고 대담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매드벤처 임원진 중 한 명이 마이크로칩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어벡시스라는 회사에서 이미 개발하고 상용화된 제품과의 차이점을 묻자 엘리자베스는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하며 회의 내내 긴장감을 내비쳤다. 임원의 기술 관련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엘리자베스는 약 1시간 후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19세 대학 중퇴자의 제안을 거절한 곳은 매드벤처뿐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자베스는 2004년 말까지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총 600만 달러를 긁어 모으는데 성공했다. 드레이퍼와 팔미일이 외에도 엘리자베스는 고령의 벤처 자본가 존 브라이언과 휴스턴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부동산 및 사모펀드 투자가 스티븐 L. 파인버그에게서 투자를 확보했다. 또한 대만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하이테크 장치 유통업을 운영하는 부모를 둔 스탠퍼드 대학교 동창생 마이클 챙에게도 투자를 하도록 설득했다. 엘리자베스의 이모인 엘리자베스 DH를 포함하여 홈즈 가족의 몇몇 구성원들 역시 투자자 대열에 합류했다. 수중에 돈이 흘러 들어왔지만 엘리자베스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갖춘 작은 패치가 실제로는 공상과학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셔낙에게는 명백해졌다. 화성 유인 비행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던 것처럼 엘리자베스의 패치 역시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세부 사항에 있었다. 패치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진단 기능만 남겼지만 그것마저도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패치 개발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치를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소형 장치와 비슷한 기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엘리자베스는 테라노스의 장치를 혈당치 감시 장치처럼 초소형 휴대용 장치로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혈당뿐만 아니라 혈액에서 더 많은 물질을 측정하길 바랐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찾은 타협점은 미세 유체 공학과 생화학 분야를 혼합한 카트리지 및 판독기 시스템이었다. 환자는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소량의 혈액 샘플을 채취한 뒤 두꺼운 신용카드처럼 생긴 카트리지에 삽입한다. 카트리지는 판독기라고 불리는 더 큰 기계에 삽입된다. 그 다음 판독기 내부의 펌프가 카트리지의 혈액 샘플을 작은 통로를 통해 항체라는 단백질이 코팅된 작은 용기에 밀어 넣는다. 그러면 혈액 샘플이 용기로 향하는 과정에서 필터가 혈액의 고체 요소인 적혈구와 백혈구를 혈장과 분리한 뒤 혈장만을 통과시키게 된다. 혈장이 항체와 접촉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판독기에 읽히고 번역되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환자의 집에 카트리지와 판독기를 배치하여 환자가 정기적으로 혈액을 검사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판독기의 통신용 안테나는 진단 결과를 중앙 서버를 통해 환자 주치의의 컴퓨터로 보낸다. 그렇게 하면 환자가 체열센터에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받거나 다음 병원 방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의사가 환자의 처방전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될 터였다. 2005년 셔낙은 입사한 지 18개월 만에 회사가 꽤 진전을 이루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는 회사가 테라노스 1.0이라고 불리는 시제품을 제작했으며 직원 수가 20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또 신속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전략도 세웠는데 이는 제약회사가 임상실험 중 약물 유해 반응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혈액 검사 기술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계획이었다. 그에 더해 이 작은 기업은 드디어 화제를 불러오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당일 엘리자베스는 직원들에게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엘리자베스는 이메일에 기술 잡지인 레드헤링과 진행한 인터뷰의 링크를 공유하며 벨리에서 제일 핫한 스타트업을 위해 라고 적었다. 제2장 접착제 로봇 에디슨 2006년 초 에드먼드 쿤은 엘리자베스와 면접을 보았고 곧바로 그녀의 비전에 매료되었다. 엘리자베스는 테라노스의 혈액 진단 기술 덕분에 환자 개개인에게 약품이 섬세하게 맞춤화되는 세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의심받는 셀레브렉스라는 이름의 진통제를 언급했다. 셀레브렉스의 제조사인 화이자가 시장에서 약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다. 하지만 테라노스의 장치를 사용하면 셀레브렉스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어서 수백만 명의 관절염 환자들이 계속해서 약품을 복용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엘리자베스는 설명했다. 또한 매년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다는 정보를 인용하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을 테라노스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 에드먼드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맞은편의 젊은 여인에게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또 엘리자베스가 설명한 기업 사명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했다. 에드먼드는 실리콘밸리에서 만능 수리맨이라는 평판을 얻은 과묵한 성격의 엔지니어였다. 복잡한 기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이 에드먼드를 고용했고 에드먼드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찾아주곤 했다. 그는 홍콩에서 태어나 10대 초반에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며 많은 중국 출신 이민자들처럼 항상 현재 시제로 말하는 말버릇이 있었다. 얼마 전 테라노스 이사진 중 한 명이 에드먼드에게 테라노스의 기술 부서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만일 받아들인다면 테라노스 1.0 시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그의 임무가 된다. 에드먼드는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영감을 받아 조직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자신이 여태 맡았던 프로젝트 중 테라노스 제품 개발이 가장 어려운 기술적 난제임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에드먼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전자기기 분야의 베테랑이었고 인수받은 시제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실 이 시제품은 엘리자베스가 원하는 제품의 모형이나 다름없었다. 에드먼드는 모형으로 실제 작동하는 장비를 만들어 내야만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혈액을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엘리자베스의 고집에서 비롯됐다. 그녀는 어머니 노엘로부터 바늘 공포증을 물려받았다. 노엘 홈즈는 주사기를 보기만 해도 기절하는 사람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환자의 손가락 끝을 살짝 찔러 채취한 단 한 방울의 혈액만으로 모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기를 바랐다. 그 아이디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엘리자베스는 직원이 공개 취업 설명회에서 빨간색 허쉬 키세스 초콜릿에 테라노스의 로고를 박아 전시했다는 사실에 무섭게 화를 내기도 했다. 허쉬 키세스 초콜릿은 소량의 혈액을 상징했는데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생각한 혈액의 양을 전달하기에 키세스 초콜릿의 크기가 너무 크다며 화를 냈다. 소형화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집착은 카트리지에까지 미쳤다. 그녀는 카트리지가 손바닥에 딱 맞는 휴대용 사이즈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서 에드먼드의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에드먼드와 그의 부서는 제품을 재설계하느라 몇 달을 소비했지만 도저히 하나의 혈액 샘플에서 동일한 실험 결과를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없었다. 사용할 수 있는 혈액의 양이 너무 적어 용량을 늘리기 위해 식염수로 희석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화학 실험이었을 작업이 무척 까다로워졌다. 게다가 카트리지를 통과해야 하는 액체가 혈액과 식염수뿐이 아니라는 점도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혈액이 용기에 도달했을 때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시약도 필요했다. 그래서 시약을 별도의 공간에 보관했다. 모든 유체가 정확히 계산된 순서대로 카트리지를 통과해야 해서 카트리지 안의 밸브는 정확한 간격으로 열고 닫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에드먼드와 동료 기술자들은 다양한 유체가 카트리지를 통해 주입되는 속도와 밸브의 설계를 파악하고 시간을 계산해 고치려 애썼다. 또한 모든 유체가 누출되어 서로 오염시키는 일을 막는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트리지 속 여러 작은 통로의 모양, 길이 및 방향을 변경해 보았다. 그리고 식용색소를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시험을 실시하고 각기 다른 색깔의 유체들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오염이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했다. 작은 공간 안에 많은 것이 압축돼 있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었다. 에드먼드의 동료 기술자 중 한 사람은 이를 엉켜버린 고무줄에 비교하면서 한쪽을 당기면 필연적으로 여러 다른 쪽이 함께 당겨진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각 카트리지의 가격이 $200 이상 되었으며 딱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수백 개의 카트리지를 테스트했다. 엘리자베스는 발송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200만 자동 포장 작업 라인을 구입했지만 아직 그날이 오려면 멀어 보였다. 그리하여 첫 투자 금액 $600만 모조리 탕진해버린 테라노스는 두 번째 펀딩에서 $900만 추가로 모금해 재원을 보충할 수 있었다. 화학 작업은 생화학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부서가 처리했다. 화학 부서와 에드먼드의 기술 부서 간의 협력 관계에는 사실 큰 문제가 있었다. 두 부서 모두 엘리자베스에게 직접 보고해야 했으며 부서 간의 의사소통은 권장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사내 정보를 분류시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에드먼드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본인이 담당하는 미세 유체 공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자신과 상관없는 화학작용 때문인 건지 확실히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에드먼드가 언제나처럼 작업 공간에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가 그를 찾아왔다. 엘리자베스는 개발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부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드먼드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부서원들은 이미 장시간의 초과 근무를 버텨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드먼드는 회사 직원의 이직률이 높다는 사실을 눈치챘는데 이는 평사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고위 간부들 역시 오래 버티지 못했다. 최고 재무 책임자인 헨리 모즐리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게다가 모즐리가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났다고 회사에 소문까지 났다. 다른 퇴사자들처럼 그의 사직에 대해서도 누군가 발표하거나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소문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내 분위기는 매우 불안정해졌다. 옆자리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에드먼드는 엘리자베스의 생각에 반대했다. 교대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술자들이 불철주야 근무한다면 분명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설명했다. 상관없어요. 직원은 바꾸면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중요한 건 회사뿐이에요. 에드먼드는 엘리자베스가 그런 냉혹한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신이 내린 결정이 사실상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에드먼드는 엘리자베스의 책상에서 테라노스에 대해 쓴 최근 언론의 기사 스크랩을 발견했다. 회사 이사진 중 스탠퍼드 교수인 채닝 로버트슨의 말을 인용한 내용의 기사였다. 기사에서 로버트슨은 제2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라고 그녀에 대해 표현했다. 에드먼드는 이것이 너무 높은 목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젊은 여성일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에드먼드는 엘리자베스처럼 의욕 넘치고 집요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밤에 4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 종일 초콜릿으로 코팅된 커피 원두를 씹어 먹으며 카페인을 주입했다. 에드먼드는 수면 시간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권장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에드먼드는 엘리자베스가 고집세고 완강하지만 단 한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써니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남성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에드먼드에게 써니의 이름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에드먼드는 그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써니는 인도인이고 엘리자베스보다 연상이었으며 그 둘은 연인 관계였다. 써니는 1990년대 후반에 공동 설립한 인터넷 회사를 매각하여 떼돈을 벌었다고 했다. 써니는 테라노스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엘리자베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2006년 말 펠로엘토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엘리자베스는 과음을 해 스스로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써니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에드먼드는 그들이 몇 블록 떨어져 있는 콘도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엘리자베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연상의 남성은 써니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펠로엘토 북쪽 에서턴 지역에 있는 도널드 루커스의 초호화 저택에서 그와 매주 일요일 브런치를 함께 했다. 도널드를 통해 만났던 레리 앨리슨도 엘리자베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도널드와 앨리슨은 실리콘밸리에서 시리즈 B라고 불리는 테라노스의 두 번째 펀딩 라운드에 직접 투자하기도 했다. 앨리슨은 자신의 투자물을 확인하기 위해 빨간색 포르쉐를 끌고 때때로 테라노스에 들렀다. 엘리자베스는 레리가 그렇게 말했다 라며 종종 레리 앨리슨을 언급하기도 했다.
앨리스는 자본 2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엘리자베스에게 그다지 이상적인 멘토는 아니었다. 오라클 초창기에 앨리스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과장해 발표했으며 버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버전을 출시한 적이 있었다. 이 같은 일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엘리자베스의 테라노스 운영 방식 중 어느 정도가 자신의 생각이고 어느 정도가 앨리슨이나 도널드와 써니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 길은 없었다. 하지만 에드먼드가 자신이 맡은 기술 부서를 24시간 운영하는 계획을 거부했을 때 엘리자베스가 매우 불쾌해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그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에드먼드는 엘리자베스가 새로운 기술자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직원들은 에드먼드의 부서로 발령받지 않았다. 새 기술자들은 새로 설립된 별도의 부서에 소속됐다. 에드먼드의 부서와 라이벌인 셈이었다. 새로운 부서와 에드먼드의 기술 부서가 사내 적자 생존과 같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에드먼드는 또 다른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이에 관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테네시주에서 테라노스의 장치로 시범 연구를 실행하도록 화이자를 설득했던 것이다. 이 계약에 따라 테라노스 1.0 장치가 환자들의 집에 배치되고 환자들은 매일 그 장치로 자신의 혈액을 검사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캘리포니아의 테라노스 본부에 무선으로 전송되어 분석 후 화이자로 전달되기로 했다. 시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엘리자베스는 이미 테네시주에서 일부 환자와 의사들에게 시스템 사용법을 교육하려고 출장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다. 2007년 8월 초 에드먼드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내슈빌로 출장을 갔다. 써니가 포르쉐를 타고 본사에 그들을 데리러 와 공항에 데려다 주었다. 에드먼드가 직접 써니를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때 써니와 엘리자베스의 나이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 써니는 엘리자베스보다 20살 정도 많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쌀쌀 맞고 다소 공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공항에서 헤어질 때 써니는 안녕이나 출장 잘 다녀와 라고 말하는 대신 돈 많이 벌어와 라고 소리쳤다. 에드먼드와 엘리자베스가 테네시주에 도착했을 때 카트리지와 판독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드먼드는 호텔방의 침대 위에서 밤새 제품을 분해하고 재조립해야 했다. 아침이 되어서야 간신히 작동할 수 있게 고쳐놓았고 그 지역 종양 클리닉에서 환자 2명과 의사와 간호사 5명 정도에게서 혈액 샘플을 채취할 수 있었다. 환자들은 병세가 매우 심각해 보였다. 에드먼드는 그들이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환자들은 종양의 성장을 늦추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 약으로 인해 몇 달을 더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자베스는 회사 직원들에게 출장이 성공적이었다며 쾌활한 분위기에 이메일을 보냈다. 엘리자베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환자들이 시스템을 곧바로 이해하더라고요. 환자들과 만난 순간 그들의 두려움과 희망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썼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테라노스의 직원들도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조금도 낙관할 수 없었다. 테라노스 1.0 제품이 환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에드먼드는 금요일 저녁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셔낙과 함께 팔로엘토의 올드 프로라는 시끌벅적한 스포츠바에 맥주를 마시러 갔다. 화학부서 팀장인 게리 프렌젤도 종종 합류했다. 게리는 텍사스 출신의 성격 좋은 사내였다. 그는 자신이 로데오 라이더로 활동했을 때의 이야기를 떠들기 좋아했다. 로데오 라이더로 활동했을 때 뼈를 너무 많이 다쳐 승마를 포기하고 화학자로서 경력을 쌓게 되었다고 했다. 게리는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고 장난도 좋아해 언제나 셔나기 하이톤으로 큰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셔나기 낄낄대는 소리는 에드먼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웃음소리였다. 세 명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가까워져서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게리가 올드 프로바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 에드먼드와 셔낙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머지않아 게리가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2007년 8월 말 테라노스 직원들은 회의를 위해 위층으로 모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회사는 그새 성장하여 총 직원이 70명 이상으로 늘어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2층에 있는 엘리자베스의 사무실 앞으로 모였다. 분위기는 심각했다. 엘리자베스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굉장히 화가 나 보였다. 엘리자베스 옆에는 깔끔한 옷차림에 말이 무척이나 빠른 마이클 에스키벨 변호사가 서 있었다. 마이클 에스키벨 변호사는 몇 달 전 테라노스 고문 변호인으로 고용됐으며 실리콘밸리의 최고 법률 사무소 윌슨 손신이 굿리치 로사티 소속 변호사였다. 회의는 대부분 에스키벨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그는 테라노스가 지적 재산권을 훔친 혐의로 전 직원 3명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직원들의 이름은 마이클 오코넬, 크리스 토드, 그리고 존 하워드였다. 하워드는 모든 연구 및 개발 과정을 감독했으며 에드먼드가 취직할 때 면접관으로 나온 사람이었다. 토드는 에드먼드의 전임자였고 테라노스 1.0 시제품의 디자인을 주도했었다. 그리고 오코넬은 지난 여름 퇴사하기 전까지 테라노스 1.0 카트리지를 개발하던 직원이었다. 에스키벨은 누구도 그들과 연락을 취해선 안 되며 모든 발송 이메일과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윌슨 손신이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에스키벨 변호사의 발언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번 사건에 관해서 FBI에도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드먼드와 셔낙은 게리 프렌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게리는 에드먼드의 전임자인 크리스 토드와 친구였기 때문이다. 게리는 토드를 따라 테라노스에 입사하기 전 지난 두 회사에서 5년간 토드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토드가 2006년 7월에 테라노스를 떠난 후에도 그는 게리와 자주 연락을 했고 전화 통화 및 이메일도 자주 주고받았다. 엘리자베스와 에스키벨 변호사가 그들에 관해 알아내어 게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게 틀림없었다. 게리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셔낙도 토드와 친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조용히 알아낼 수 있었다.
스탠퍼드 대학의 나노 기술 박사 학위를 소지한 마이클 오코넬은 테라노스 시스템에 제동을 걸던 미세 유체 문제를 해결했다며 토드에게 따로 회사를 설립하자고 설득했다. 그들은 이를 에비드 노스틱이라고 불렀다. 오코넬은 하워드와도 의논했는데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지만 벤처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에비드 노스틱은 테라노스 장치와 매우 흡사했는데 테라노스와 달리 인간보다는 동물 혈액 검사를 수행하는 장치로 규제 승인을 받기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수의사를 대상으로 기계의 홍보 계획을 세웠다. 오코넬과 토드는 여러 벤처 투자자들에게 연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인내심을 잃은 오코넬은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기술 라이선스를 원한다면 연락달라며 이메일을 보냈다. 이는 큰 실수였다. 엘리자베스는 늘 회사 기밀 정보가 누출되는 상황을 걱정해 왔는데 때로는 과도하게 걱정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기밀 유서 서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테라노스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거래를 했던 사람들도 모두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회사 내에서도 그녀는 정보의 흐름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오코넬의 이러한 행동은 엘리자베스가 걱정하던 최악의 상황을 현실화한 셈이었다. 며칠 이내로 엘리자베스는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테라노스는 2007년 8월 27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14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법원에 전 직원 3명에 대한 잠정적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원고의 기업 기밀을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특별 지휘권자를 임명하고 테라노스가 5가지 유형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몇 주, 몇 달이 지나는 동안 회사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다. 직원들은 문서를 보존하라는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받게 됐고 테라노스는 제재 상태에 접어들었다. IT 부서의 팀장인 컴퓨터 기술자 맷비셀이 가동한 보안 시스템 때문에 전 직원은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비셸이 모르게는 회사 컴퓨터에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 직원은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삽입하려다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두 기술 부서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에드먼드의 부서와 경쟁하는 새로운 부서의 수장은 토니 누전티였다. 토니는 무뚝뚝하고 진지한 성격의 아일랜드 사람이었는데 지난 11년 동안 컴퓨터 액세서리 제조사인 로지텍에서 근무한 후 콜레스테크라는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었다. 콜레스테크는 테라노스가 제작하려는 제품의 간소화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 제품 중 손바닥 크기의 콜레스테크 LDX는 손가락에서 채취한 소량의 혈액 샘플로 3가지 콜레스테롤과 포도당 수치를 검사할 수 있는 기기였다. 토니는 본래 콜레스테크의 설립자 게리 휴잇의 소개를 받아 테라노스의 컨설턴트로 입사했다. 하지만 휴잇이 테라노스의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부임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해고되어 토니는 휴잇의 후임으로 자리를 이어받았다. 휴잇이 테라노스에 입사했을 때 확신했던 것 중 한 가지는 혈액의 양이 너무 적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고 그 때문에 테라노스의 미세 유체 공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대안을 찾아낼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이제 토니에게 맡겨졌다. 토니는 화학자가 실험실에서
혈액을 검사할 때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를 자동화하는데 테라노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작 공정을 자동화하려면 로봇이 필요했다. 로봇 하나를 무에서부터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뉴저지의 휘스나라는 업체에서 $3,000짜리 접착제 분배 로봇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 접착제 로봇이 새로운 테라노스 시스템의 핵심이 되었다. 휘스나의 로봇은 아주 기초적인 기계였다. 받침대에 로봇 팔이 고정되어 있고 그 팔이 오른쪽에서 왼쪽, 앞, 뒤, 그리고 위아래 총 3방향으로 동작할 수 있었다. 토니는 적은 양의 액체를 이동시키거나 측정할 때 사용되는 가느다란 반투명 피펫 튜브를 로봇에 고정하고 화학자가 실험실에서 할 법한 움직임을 따라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최근에 고용된 데이브 넬슨이라는 기술자의 도움으로 결국 토니는 접착제 로봇을 개조하여 데스크톱 컴퓨터보다 약간 더 넓고 높이는 낮은 알루미늄 상자 안에 들어갈 만한 작은 시제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토니와 데이브는 테라노스 1.0 시제품에서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일부 구성 요소를 빌려 새 시제품에 추가했고 이는 새로운 판독기가 되었다. 새 카트리지는 작은 플라스틱 튜브와 2개의 피펫 팁이 들어있는 트레이였다. 기존의 시제품이 그랬듯 새 카트리지 역시 일회용이었다. 튜브 중 하나에 혈액 샘플을 삽입하고 카트리지를 작은 문을 통해 판독기에 밀어넣는 구조였다. 판독기의 로봇팔은 화학자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며 혈액을 검사했다. 우선 기계는 2개의 피펫 팁 중 하나를 잡고 혈액을 빨아들여 카트리지의 다른 튜브에 들어있는 희석제와 혼합한다. 그런 다음 다른 피펫 팁을 잡고 희석된 혈액을 흡입한다. 이 2번째 피펫 팁은 이미 항체로 코팅되어 있어서 원하는 분자에 달라붙어 미세한 샌드위치 형태를 만든다. 로봇이 하는 작업의 마지막 단계는 카트리지의 다른 튜브에서 씨약을 빨아들이는 것이었다. 씨약이 미세한 샌드위치 형태와 접촉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광신호를 방출한다. 그리고 판독기 내부의 광전자 증배관이 그 광신호를 전류로 변환하는 것이다. 혈액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분자 농도는 빛의 강도에 비례하는 전력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이 혈액 검사 기술은 화학 발광 면역 분석법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실 용어 중 분석 검사라는 단어는 혈액 검사와 동의어로 쓰인다. 그러나 이 기술은 전혀 새롭다고 할 수 없다. 이미 1980년대 초 카디프 대학교의 교수가 개척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니는 토스터기 크기의 테라노스 1.0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여전히 환자의 집에 배치하여 사용한다는 엘리자베스의 비전을 실현하기에 충분할 만큼 작은 자동화 기계를 개발했다. 게다가 약 50마이크로리터의 혈액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해졌다. 물론 이는 엘리자베스가 처음 주장한 혈액의 양보다 10마이크로리터 정도 많았지만 여전히 혈액 한 방울에 속하는 범주였다. 2007년 9월 토니가 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제품이 완성됐다. 이 시제품은 다른 부서에서 에드먼드 쿠가 개발하고 있는 문제투성이 기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토니는 엘리자베스에게 이 시제품을 뭐라고 부르고 싶은지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우리가 이 밖의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니까 에디슨이라고 부르죠. 라고 대답했다. 일부 직원들이 접착제 로봇이라 부르며 조롱했던 기계가 갑자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널리 알려진 에디슨의 위용을 본따 훨씬 더 그럴싸한 이름이 붙여졌다. 사실 테라노스가 미세 유체 시스템에 관련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할 때 미세 유체 시스템을 포기하고 에디슨을 지지하겠다는 결정은 아이러니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에드먼드 쿠에게는 나쁜 소식이었다. 추수감사절이 되기 몇 주 전 어느 날 아침, 에드먼드와 부서원들은 하나 둘씩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에드먼드의 차례가 되었을 때 토니와 인사팀장 타라 렌시오니 그리고 마이클 에스키벨 변호사가 그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그들은 회사가 더 이상 에드먼드의 업무와 상관없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퇴직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기밀유지 서약서와 비방금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렌시오니와 에스키벨은 에드먼드와 함께 작업 공간으로 가서 개인 소지품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했다. 약 1시간 후 토니가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에드먼드가 여전히 건물 밖에서 겉옷을 팔에 걸친 채 길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아침 에드먼드가 회사에 차를 몰고 오지 않아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탓이었다. 이때는 우버가 시행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토니는 에드먼드의 친구 셔낙을 찾아 에드먼드를 집에 데려다 주도록 부탁했다. 셔낙은 약 2주 후 에드먼드를 따라 테라노스를 그만두었다. 에드먼드처럼 해고당한 건 아니었다. 에디슨의 핵심은 접착제 로봇을 개조한 기계였고 엘리자베스가 애초에 셔낙을 설득했던 숭고한 비전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물건이었다. 그에 더해 지속적인 직원 해고와 소송 히스테리의 불안감도 느꼈다. 셔낙은 테라노스에 입사한 지 3년 반이나 됐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셔낙은 엘리자베스에게 학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라고 털어놓았고 그들은 이만 각자의 길을 가기로 동의했다. 엘리자베스는 셔낙을 위해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테라노스의 제품은 더 이상 엘리자베스가 바라던 획기적인 미래 기술이 아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전과 다름없이 회사에 헌신했다. 심지어 에디슨의 개발에 너무도 흥분하여 바로 회사 밖으로 가져나가 다른 이들에게 꺼내어 보여주기 시작했다. 토니는 엘리자베스에게 시제품을 보여주기 전에 적어도 2억에는 만들어 둘 걸 그랬다며 데이브에게 비꼬아 말했다. 실제로 토니는 엘리자베스가 서두르는 게 좀 불편했다. 물론 기본 안전성 검사를 거쳤으니 누군가가 감전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에디슨의 상태는 딱 그 정도였다. 심지어 아직 어떤 라벨을 붙일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토니는 변호사들에게 문의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FDA의 규정을 스스로 검색한 뒤 연구 전용 라벨이 아마도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토니는 에디슨이 절대 완제품이 아니며 그 누구도 완제품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프롤로그와 1장, 2장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에도 꽤 분량이 되죠. 이 책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홈즈는 분명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맞습니다. 다만 그 좋은 머리를 너무 빠른 성공에 맞춰서 사용했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특히나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했고 환자들이 이 가짜 기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누구보다 큰 부자가 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게 욕망인지 욕심인지 모를 그 한 사람의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존 캐리로는 진짜 목숨을 걸고 이 사기극을 취재했습니다. 갖은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힌 기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또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준 테라노스의 내부 고발자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엘리자베스 홈즈를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라면 당연히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용기 있는 분들에게 감탄하게 되나 봅니다. 참 좋은 일들만 보고 좋은 것들만 듣고 좋은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왜 이렇게 가짜가 많고 거짓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키우면서 사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꾸만 내게 보여지는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줄어들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씁쓸해지네요. 책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직접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추하는 책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고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